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온라인 영상 강의로 만나게 되어서 좀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내분비 계통에 대한 되새김 학습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경계통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중추신경계통과 말초신경계통의 질병의 병태 생리, 질병의 원인과 종류, 그리고 종양 및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통은 사고, 기억, 판단이나 감각, 운동, 인지, 대화, 그리고 행동과 인격을 관장하는 그러한 중추기관으로서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반응함으로써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통합, 조절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이러한 신경계통은 중추신경계통과 말초신경계통으로 나눌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통은 또 뇌와 척수로 구분이 되고 말초신경계통은 몸신경계통과 자율신경계통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몸신경계통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그리고 자율신경계통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러한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경세포는 또 세포체와 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체는 세포 형질과 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경세포의 성장과 대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돌기는 수상돌기와 축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상돌기는 자극을 세포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축삭은 세포체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기적 활동 전이를 전달하고 활성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삭은 수초가 둘러싸고 있고 랑비의 결절에 의해서 나뉩니다. 또한 신경교세포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통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신경세포의 크기와 모양은 다양하고 또 신경세포의 대사작용이나 영양공급, 보호작용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추신경계는 머리뼈와 척추골에 쌓여서 보호받고 있고요. 우리의 뇌는 그 작용과 기능에 따라 대뇌와 소뇌, 사이뇌와 뇌줄기로 구분됩니다. 대뇌의 경우에는 이 뇌량, 뇌들보에 의해서 좌우 방구가 연결되어 있고요. 뇌이랑과 고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그 기능이 달라지죠. 소뇌의 경우에는 대뇌와 척수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골격근의 활동 조절, 그리고 자세 및 근육의 평형과 긴장을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이뇌는 간뇌라고도 부르고요. 대뇌 피질 아래에 위치해 있고 시상과 시상하부를 포함하게 됩니다. 뇌줄기의 경우에는 뇌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인식과 각성을 조절하는 망상활성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이뇌와 척수 사이에 위치하고 중뇌, 뇌교, 연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좌우 측뇌실은 제2뇌실, 제4뇌실, 중뇌수 등으로 뇌척수에게 생성과 순환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척수의 경우에는 내관과 연결되고 대후두공부터 두 번째 유추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자, H자 모양의 신경세포체로 구성된 회백질이 있고요. 전각과 후각으로 구별됩니다. 여기에서 전각은 수의적인 움직임이나 반사운동을 담당하게 되고요. 후각은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회백질 외부는 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백질은 대부분 전도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대뇌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난 학기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장기 기억에서 잠시 끌어내보면요. 전두엽의 경우에는 운동 중추로서 관여하게 되고 개인의 인격을
지배하게 됩니다. 또 언어 중추로서 브로카 에어리어가 있어서 이 부위를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운동성 실어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정엽의 경우에는 감각 중추와 언어 중추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언어 중추로서의 두정엽이 손실,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을 입게 되면 감각성 실어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축두엽의 경우에는 청각 중추, 그리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고 있고요. 후두엽은 시각을 인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해의 경우에는 균형 및 조정 능력을 담당하고 있어서 병변이 동측성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실조증과 운동 조정 곤란의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뇌관은 주로 뇌신경이 기시되는 곳으로 안구 운동 조정이라든지 안면 근육 운동, 안면 감각을 지배하고 있고요. 삼킴 반사 등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 의식 중추가 지나가고 호흡 중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뇌막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뇌막은 이제 수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막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막으로서 경막과 거미막, 거미막을 다른 말로 지주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연막, 이렇게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주막과 연막 사이는 거미막 밑공간 혹은 지주막 하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뇌척수액과 많은 혈관들이 자리 잡고 있죠. 이 뇌척수액은 뇌실의 맥락 얼기에서 분비돼서 뇌실막에 의해서 여과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것들은 우리 교과서 그림 17-5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우리의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은 지난 학기에 시험 문제이기도 했었는데요. 내경동맥 혹은 송목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송목동맥과 추골동맥에 의해서 혈액이 공급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송목동맥은 대뇌 전반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고요. 추골동맥의 경우에는 뇌 줄기와 소뇌, 대뇌의 후두부에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뇌혈관은 대뇌 바닥에서 윌리스환을 형성해서 서로 교통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윌리스 동맥환에서 동맥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부위가 그림 17-11에 함께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말초신경계를 잠깐 들여다보면요. 말초신경계는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은 골격근의 수축에 의한 운동과 체벽이나 피부 등의 몸 감각에 관여하고요. 또 자율신경계통은 내장이나 혈관, 분비샘 등에서 그 역할을 관여하게 되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질병으로 들어가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되면 담당하는 기능 장애를 받아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뇌 병터와 그 성상, 나타나는 증상이 대응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병리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뇌졸중인데요. 이 뇌졸중은 스트록, 중풍이라고도 합니다. 뇌의 혈관장애로 인해서 중추신경계의 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혈관이 폐쇄돼서 초래되는 허혈뇌졸중과 혈관이 파열돼서 발생하는 출혈뇌졸중으로 분류됩니다. 뇌졸중은 연령이나 성별, 인종, 가족력, 유전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비만이라든지 좌식 생활 양식, 스트레스, 경구피임제 장기 복용, 운동 부족, 흡연이나 음주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허혈 뇌졸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혈 뇌졸중은
혈전이나 색전으로 인해서 뇌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뇌조직의 국수 부위의 뇌혈관이 막히면서 혈류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동맥경화증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내경동맥 분지에서 경색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또 대형혈관 내경색이나 소형혈관 내경색, 그리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치민성 뇌경색, 그 밖에도 혈관염이나 모야모야병, 또 혈관 박리 등에 의해서 뇌경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증상으로는 경색된 그 부위의 뇌 기능에 따라서 편마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편측, 감각장애, 그리고 반맹, 공동성 사식, 실어증, 실인증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 허혈 뇌졸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트랜시엔트 이스케믹 어택이라고 하는 TIA, 일과성 허혈 발작인데요. 이것이 약간 경고등처럼 미리 선행돼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경고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시적인 언어장애, 그리고 보행장애, 현기증, 흐린 시야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증상은 수분에서 수십 분 혹은 몇 시간까지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과성 허혈 발작에 그러한 과거력이 있다면 허혈 뇌졸중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스트로크를 빠르게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둘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함께 넣어봤습니다. 먼저 fast라고 해서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말을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또 갑자기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걷는 모습, 또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서 보이는 증상, 또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스트로크를 의심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출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뇌 조직이나 뇌실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85%에서 90% 정도가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기타 동정맥류 기형이나 외상, 그리고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되죠. 그 첫 번째로 뇌내 출혈이 있는데요. 뇌내 출혈은 고혈압이 지속될 경우 혈관의 약한 부위의 파열로 인해서 뇌내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반대쪽 편층마비를 초래하거나 출혈 부위에 따라 신경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때의 출혈 부위는 갈색으로 보이게 됨으로써 낭포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미막 밑출혈인데요. 뇌동맥류 파열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동맥 혈관벽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거나 약해져 있는 동맥류의 파열로 인해서 거미막 밑출혈을 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미막 밑출혈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동맥류는 윌리스환의 뇌 저부 동맥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로 인한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이나 구토, 목의 경직,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첫 번째는 바이러스성 감염인데요. 이 바이러스성 감염은 신경세포를 공격함으로써 나타나는 신경세포 포식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침범 부위가 달라지는데요. 척수 회백수염 바이러스는 척수의 전각 운동신경세포를,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척수의 후방신경절 세포를, 그리고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주로 전두엽 하방과 측두엽에 침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침범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으로는 이마 혹은 안화 뒤쪽의 두통이라든지 눈을 움직일 때 통증이 발현된다든지 그리고 목이 뻣뻣하게 경직된다든지 발열이나 권태감, 근육통, 식욕부진, 오심구토, 의식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본뇌염은 빨간 진모기가 주 매개체가 되고요. 주로 15세 미만 소아에게 발현되게 됩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고열이나 구역질, 설사 등의 전구 증상에 이어서 뇌막 자극 증상이나 혼수 등이 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폴리오는 회색질 척수염이라고도 하고요. 이 폴리오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한 중추신경계 질환입니다. 대부분 소아에게 호발하고 마비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척수성 소아마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염 경로는 인두, 후두의 분비물이나 분변으로 배설되고요. 입안이나 인두 또는 장관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열, 구토, 변비, 감각 과민, 발한, 목이 뻣뻣해지거나 하지, 이완마비 등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균성 감염 질환이 있는데요. 우선 세균성 수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폐렴 사슬알균과 나이세리아 수막알균, 인플루엔자균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수막염은 소아나 상기도 감염 후에 흔히 발생하게 되고요. 청소년과 성인, 노인, 그리고 외상 후에는 폐렴 알균성 수막염이 흔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임상적 증상으로는 감염 증상과 함께 뇌막 자극 증상인 경부경직, 케르니크 징후, 브루진스키 징후가 양성으로 나타나고요. 또 경련과 동맥 허열, 경색, 정맥 혈전증 등의 국소 발작과 고열, 저나트륨 혈증 등의 대발작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케르니크 징후는 무릎과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렸다가 폈을 때 대퇴 후면과 무릎, 그리고 동아리에 통증과 경련 등이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 양성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브루진스키 징후는 앙화위 상태에서 목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굽혔을 때 목의 통증과 더불어 대퇴, 무릎, 발목이 저절로 굽혀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뇌고름증, 뇌농양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뇌조직 내에 고름이 축적되어서 발생하는 것이고 국소 감염이나 전신 감염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원인균으로는 대부분 포도알균이나 사슬알균, 대장균이 있는데 최근에는 항생제의 광범위한 사용과 면역 결핍증 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혐기성 사슬알균이 흔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발작, 오심구토, 유두부종, 의식장애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생충 감염증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질환으로 뇌낭미충증, 뇌고충증, 뇌디스토마증 등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뇌 실질에서 공간 점유 병변을 만드는 것이 특징적이고 병변의 크기나 위치, 조직 반응 정도에 따라서 간질이나 두통,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외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은 먼저 머리 외상에 1차적 손상이 있는데요. 두피 손상의 경우에는 표피의 찰과상, 열상, 혈종, 출혈, 좌상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머리뼈 골절로 선골절이나 함몰골절,
그리고 머리뼈 바닥골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뇌진탕이 있는데요. 뇌진탕은 세레브럴 컨투전이라고도 하고요. 가장 양호한 형태로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나 뇌의 구조적 손상이나 지속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없이 회복이 되는, 그리고 수초에서 5분 이내에 의식 상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사건 전 기억 상실이나 외상 후 기억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뇌타박상은 뇌좌상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뇌진탕보다는 심한 뇌조직의 손상으로 여러 곳에 점상 출혈과 멍든 곳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장기간 무의식 상태가 유지되기도 하고요. 또 현저한 뇌조직 손상을 나타내서 2차적으로 뇌부종이나 두개내압 상승 또는 탈출 증상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부 외상의 2차적 손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막 외 혈종과 경막 밑 혈종, 뇌내 혈종이 있습니다. 먼저 경막 외 혈종은 두개골과 경막 사이의 혈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약 10%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축두골 골절에 의해서 중뇌막 동맥이 손상되거나 정맥동 절단에 의한 출혈로 발생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두개골과 경막 사이의 혈종을 형성하면서 뇌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의식 변화라든지 혼수 상태, 그리고 두개내압 상승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막 밑 혈종은요.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혈종이 형성된 것으로 대부분 이제 연결정맥, 교정맥이라고도 하는데 이 연결정맥과 뇌 표면의 소정맥 파열에 의해서 발생되고요. 이때 출혈은 경막상 혈종보다는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임상 징후가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서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급성의 경우에는 손상 후 48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될 때, 또 손상 후 48시간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면 아급성 경막 및 혈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손상 후 2주에서 몇 개월 후에 증상이 발현될 때는 만성 경막 및 혈종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성 경막 및 혈종은 뇌 손상이 굉장히 심하고 광범위해서 심한 뇌부종으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뇌 내 혈종은요. 경막 외 혈종이나 경막 밑 혈종보다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요. 전두엽이나 축두엽의 8, 90%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은 반신마비가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의 의식 수준을 5단계로 사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LOC라고 하거든요. 먼저 1단계는 명료, 정상적인 의식 상태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상태, 그리고 2단계는 기면 상태로 드로이지한 상태고요. 이것은 이제 수면에 빠지려는 경향이 심한 상태로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누구누구님 부르면 대답도 하고요. 모터 오베이가 가능한 상태여서 손을 잡으라고 하면 손을 잡고 놓으라고 하면 손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극이 없을 때 환자가 혼자 있게 되면 다시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죠. 3단계는 스투퍼, 혼미 상태로 의식이 혼탁하고 강한 자극을 받을 때만 즉각적인 반응이 있지만 정상적인 반응은 하지 않는 상태로 대화가 유지되지 않고 짧은 단답형의 대답만 가능하고요. 통각 자극에 대해서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일 때 혼미한 상태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반혼수 상태로 세미코마라고도 하고요. 아주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보이고요. 움찔거리는 반응은 있지만 도피, 회피 반응은 없는 상태로 때때로 신음소리를 내거나 웅얼거리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5번째로 혼수 상태는 코마 상태라고도 하고요.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 스스로 숨을 쉬지 않고 동공 반응이 없는 상태, 그리고 석션을 할 때에도 기침 반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수위 운동은 전혀 없고 기본적인 반사 기능만 남아있거나 때로는 그것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뇌의 연수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어서 대광 반사는 나타날 수 있는 상태를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식 수준 5단계를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임상에서도 간호 기록을 한다거나 환자를 어세스할 때 정확하게 환자를 어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CS는 그로스 코마 스케일이라고 해서 눈뜨기 기능, 언어 기능, 운동 기능으로 평가를 하고요. 각 항목의 합계점이 정상인은 15점, 그리고 3점 이하일 때는 혼수 상태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GCS는 몇 점, E는 몇 점, V는 몇 점, M은 몇 점,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척수 손상은 가벼운 손상부터 완전 척수 절단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주 원인은 주로 외상으로 교통사고가 45%, 추락사고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손상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발생되는데요. 목뼈와 척수 손상 시에는 사지마비를 초래하게 되고요. C4번 이상 손상되었을 때는 즉각적인 호흡 구조가 없으면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 서비컬 7번째 손상은 어깨와 팔꿈치, 손목, 손의 기능이 가능하지만 그 아래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요. 또 흉추나 요추에 손상이 있을 때는 하지마비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질환으로는 탈출 추간판으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수액이 섬유유륜을 밀어내고 탈출을 일으키는 현상으로서 추락이나 척추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격렬한 운동, 또 퇴행성으로 발생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들다가 생긴 부담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호발 부위는 룸바 4번째에서 5번째, 룸바 5번째에서 사커럴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90%에서 95% 정도, 그리고 서비컬 5번째에서 6번째 혹은 서비컬 6번째에서 7번째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목뼈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목의 경직이라든지 팔과 손으로 방사되는 어깨 통증, 그리고 손의 지각 이상이나 감각장애, 전기에 감전된 듯한 날카로운 타는 듯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욱신거리거나 조이거나 당기는 느낌 혹은 저리거나 마비된 느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 증상은 근경련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둔부와 다리 아래로 방사되는 좌골 신경통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게 활동할 때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휴식 시에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리집 탈락 질환, 퇴배행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발경화증은요, 만성 진행성 퇴행성 장애로 주로 뇌와 척수의 백질 부분에 침범하고 수초 탈락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젊은 성인 20세에서 40세에 호발하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바이러스나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요. 발병 촉진 요인으로는 정서적 스트레스나 발열, 감염, 피로 등이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 손상 부위로 진행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초기에는 피로, 복시, 시력장애, 운동기능 저하 등이 증상이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게 되고요. 20년 후 그 이상 지속되면서 감염과 합병증으로 사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퇴행병은 근위축 측삭 경화증이 있는데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뇌관과 척수, 그리고 대뇌 피질의 운동신경원을 침범하는 질환입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인 루게릭이 이 질병으로 사망하여 그 이후로 루게릭 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대부분 5, 60대 남성에게서 호발하게 되고요. 그 증상으로는 손과 발, 다리 근육의 위축이 나타나고요. 강직성 부전마비와 바빈스키 반사, 신부건 반사가 항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하곤란과 호흡곤란을 초래하는데 감각신경원과 지능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루게릭병으로 5년 생존율은 20%로 알려져 있고요. 점차 기능장애를 초래하면서 결국에는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질환은 중증 근무력증인데요. 이 중증 근무력증은 수의근을 침범하는 만성 신경근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근육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 이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에 의해서 야기되는 신경근육성 기능 장애입니다. 초기에는 눈꺼풀 처지는 안검하수 증상과 복식, 눈떨림 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점차 얼굴의 표정 근육과 저작근이 침범되고 연하곤란과 언어장애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진행 근디스트로피라는 질환인데요. 이것은 진행성 근이영양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뼈대 근육 또는 그 수의근의 진행성 쇠약과 소모를 특징으로 하는 유전적 질환이고요. 근섬유 자체의 변성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의 비정상적인 상승과 근전도 검사와 근육 생검에서 근육의 병적 상태의 그 디스트로핀이 결손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뒤센트 근디스트로피가 있는데요. 이것은 보유자인 어머니에서 반성 열선 유전에 의해서 아들에게 이환될 확률이 5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년기 초기에 증상이 시작되고 11살이 돼도 잘 걷지 못하고요. 그 척추 앞 구분증, 요추 전만증이나 가우어 징후, 또 종아리 가성비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행근 디스트로피는 그 진행이 굉장히 빨라서 20세 정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헌팅턴병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성유전, 그리고 무도증, 치매가 특징인 유전 질환으로 원인 유전자는 4번 염색체에 있고요. 자손의 50%에서 유전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15년에서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치명적인 퇴행성 질환이고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과 흥분성 신단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억제되지 않는 동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지, 몸통, 안면 근육이 침범받음으로써 얼굴과 팔에서 서서히 증상이 시작되게 돼서 안구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게 되고요. 틱 증상처럼, 그리고 얼굴의 찡그림, 그리고 팔의 비자발적인 운동, 비틀리고 춤추는 듯한 걸음걸이, 그리고 혀와 입술의 비자발적 운동으로 조음, 구음 장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씹기와 삼킴 작용이 곤란하고 흡인과 질식 위험이 있게 됩니다. 점차 지능이 손상돼서 정신 및 정서 변화가 진행되면 결국에는 치매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헌팅턴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퇴행병으로 알츠하이병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치매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인지기능 손상에 의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없는 상태로 만성적이면서 진행성으로 기억력이라든지 언어기능, 시공간 기능, 실행기능, 인지기능 등의 다발성 장애와 정서 증상과 성격 변화, 행동 증상 등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치매의 원인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60%에서 80%를 차지하고 그 밖에도 이제 혈관성 질환으로 구분됩니다. 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증상으로는 기억력 장애, 진압력 저하, 그리고 계절이나 밤낮 구분이 좀 어렵고요. 어떠한 단어, 말 등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감퇴되어 있고 또 정신행동 증상으로 망상이나 환각, 우울증, 불안, 초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킨슨병인데요. 많이 들여보셨을 겁니다. 이 파킨슨병은 바닥핵의 신경세포를 침범하는 만성 퇴행성 중추신경계 장애로 전두엽 위축과 중내의 정상적으로 검게 보이는 흑질 부분이 사라져 있고요. 내측 측두엽 그리고 변연계, 전두엽 피질부에 루이 소체와 함께 도파민 신경세포의 퇴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흑질의 밀집부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줄무늬체의 점진적인 탈신경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자발 운동이 조절되지 못해서 떨림, 이렇게 몸을 떠는 진전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근육 긴장도가 상실하면서 경직을 유발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걸음걸이와 평형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아세틸콜린과 도파민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자발 운동을 시작하거나 조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중추신경계통 질병 중에 이제 종양에는 원발성 종양과 전이성 종양으로 구분됩니다. 원발성 종양 중에 신경교종은 신경교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뇌 내 여러 조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형성 모 신경세포종이 가장 많고요. 이것은 악성 종양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뇌실막 세포종은 악성 종양으로 척수 강과 뇌실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뇌실의 폐색으로 두개 내압을 상승하는 그러한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막종은 전체 뇌종양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막과 거미막 세포에서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완전 치유가 가능합니다. 또 뇌하수체 종양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어떤 뇌하수체 항진이나 저하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이성 종양은 두 개의 종양의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폐암이 40%에서 50%, 유방암이 10%에서 15% 정도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전이성 종양은 급속히 진행되고요. 평균 생존율은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척수 종양은 뇌종양보다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고요. 척수 외 종양은 경막 내 종양과 경막 외 종양
척수 종양으로 구분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척수 종양의 60% 이상이 양성 종양으로 신경 섬유종과 수막종이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통증이나 감각 상실, 근육 소모 및 근육 쇠약 등이 나타나고요. 이 종양으로 척수가 압박받는 경우에는 다리나 팔다리 마비 증상이 함께 초래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말초신경계통 질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 신경통이 있는데요. 이 3차 신경통은 얼굴 부위 감각을 담당하는 제5 뇌신경인 3차 신경의 3개 분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지를 따라서 아주 극심하고 참을 수 없는 통증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 통증 유발점은 입술, 잇몸, 뺨, 코 등이고요. 그 부위에 강한 자극, 다시 말해서 찬바람을 쐰다든지 면도를 한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혹은 삼킴이나 씹기 등이 가해지면서 그 통증이 악화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요. 이때 통증은 수초에서 수분 정도로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50대 이후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면신경 마비로 벨마비가 있는데요. 이비인후과의 이 벨씨, 팔씨가 또 종종 입원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7 뇌신경을 침범해서 급성적으로 마비를 초래하는 아주 흔한 신경장애이고요. 그 원인은 혈관의 국수 허열 혹은 스트레스,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처음에 귀 뒤쪽에서부터 불편감이 시작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얼굴 근육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상실되고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고요. 눈을 감을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게 되고 마비가 된 입 반대쪽으로 이제 삐뚤어지게 되고요. 침이 계속 흐르게 되죠. 그리고 혀 전방의 3분의 2의 미각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 벨스팔씨는 대부분 몇 주에서 몇 달 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행발해 증후군, 길리안발해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전신의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신경염이 말초신경과 뇌신경을 침범하는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 다양한 운동 허약이나 마비가 특징적입니다. 원인으로는 이제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이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말초신경의 수초가 탈락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요. 그 증상은 허약과 감각 이상이 다리부터 시작해서 양측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몸통과 팔, 호흡근 또는 뇌신경까지 침범하는 상행 마비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손목 굴 증후군인데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팔목뼈와 손목 사이에 형성된 손목 굴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이 가해지는 신경성 질환이고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중신경 마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성에게서 또 40, 50대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안면의 3차 신경에 대한 사진으로 먼저 3차 신경의 첫 번째로 나가는 게 안신경,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게 상악신경,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 게 하악신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통증, 발현점이 되는 것이고 이 부위로 자극이 되었을 때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